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재료광도학 담당 교수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한지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2장 재료의 구조와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의의 개요는 총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결정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7가지 결정계와 14가지 결정격자, 그리고 결자, 위치, 방향,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가 슬립면과 슬립 방향을 결정할 때 선밀도와 면밀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소송 변형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경우에 소송 변형 메커니즘이 전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전달 능력, 그리고 실제의 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슬립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슬립계를 알기 위해서는 슬립면과 슬립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선밀도와 면밀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선밀도와 면밀도에 대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슬립면과 슬립 방향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해 전달 능력이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면에서 이러한 분해 전달 능력이 최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슬립계를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다결정 제로에서의 소선 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 경우에는 홀패치 릴레이션십과 변형 경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 구조가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자들을 층층이 우와 열을 잘 맞춰가지고 잘 쌓았을 경우에 이러한 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으로도 여러분들이 쌓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러한 사다리꼴 모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오른쪽과 같은 결정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들이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작은 단위를 우리가 유니셀이라고 부르고 있고, 유니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 구조의 특징으로서는 규칙성과 반복성을 띄우고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위정이라는 게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단위정을 반복함으로써, 즉 규칙성과 반복성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니셀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유니셀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길이와 그냥 각 면과의 방향이 중요한데, 각도가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러한 격자상수, 즉 단위정에서의 모서리 길이, 단위정에서의 결정 축 간의 각도, 알파, 베타, 감마로 표시하는데, 이러한 A, B, C 길이와 알파, 베타, 감마에 따라서 이러한 17가지 결정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계를 말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결정 구조라는 것은 유니셀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니셀은 우리가 어떠한 구조를 만들 때 가장 최소가 되는 단위이다 라는 거고, 이러한 건 주변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신발 가게 갔을 때 신발이 이렇게 상자 속에 담아져 있는 거를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상자 하나가 우리가 유니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고를 가장 떠올리면 가장 쉬우실 것 같은데, 레고를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경우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의 블록, 이런 최소 단위의 블록이 가장 작은 블록이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은데요. 요 하나의 블록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모양은 만들 수가 있지만 결합을 하기는 쉽진 않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최소 단위의 블록이 우리가 말하는 유니셀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위정이라고 말하는 게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니셀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7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즉 A, B, C에 대한 길이와 알파, 베타, 감마의 각도에 따라서 큐빅인지 테트라고날인지 오소롬비인지 나눠지고요.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릴 텐데 롬보헤드랄, 헥사고날, 모노클리닉, 트라이클리닉 이렇게 해서 7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자주 금속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큐빅 그리고 테트라고날 이 2가지가 플러스 다음 장에 설명드릴 헥사고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큐빅이 가장 기본이 되고 즉 길이가 다 같고 각도가 정반듯한 90도 각도를 이루는 경우를 큐빅이라고 하고 이 큐빅을 높이 방향으로 살짝 늘리게 되면은 이게 테트라고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헥사고날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고날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살짝 찌그러트림 즉 여기가 90도 각도를 이루지 않게끔 즉 120도 각도 그리고 60도 각도로 이루게끔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헥사고날 구조가 됩니다. 다른 구조들도 가끔씩 나오지만 이제 금속계에서는 말씀드린 큐빅 그리고 테트라고날, 헥사고날 이 3가지가 주로 나타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가 결정계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렇다면 결정격자란 무엇인가? 결정계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 이게 결정격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점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7가지 결정계에다가 이러한 격자점을 넣게 되면 14가지의 결정격자, 브라베라는 레틱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종류가 총 14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큐빅에다가 모서리에 점을 8개를 찍게 되면 이게 심플 큐빅이라는 거가 되고 이런 심플 큐빅에 중앙에 점을 하나 또 찍게 되면은 큐빅이면 큐빅인데 바디 센터드 큐빅이다. 그래서 BCC라는 BCC라고 주로 부르고 있죠. 또 이번에는 중앙이 아닌 면 중앙에다가 찍게 되면은 우리가 면의 중앙에 찍었다 라고 해서 큐빅은 큐빅인데 면 중앙에 있는 큐빅이다 라고 했으니까 Face Centered Cubic 이라고 해서 FCC 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리고 테트라고널에도 기본적으로 모서리만 찍게 되면은 심플, 중앙에 또 찍게 되면은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널이 되는데 14가지 중 여러분 14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계공학과 학생들이고 재료과 학생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과에서 주로 나오는 브라벨 레틱스만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탈 구조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BCC, FCC 기억해 두시고 쭉 내려가서 헥사고날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HCP로 나중에 나타날 텐데 이러한 헥사고날 구조를 이루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HCP라는 구조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3가지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로 저는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계도 배웠고 그 다음에 격자점을 이용하면 이제 결정격자가 된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결정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뼈대나 골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이걸 아파트 한 동에다가 뭐 라인을 2개 넣을 건지 아니면은 1, 2, 3 라인 뭐 3개를 넣을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줘야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어떤 동에는 라인이 2개만 있다. 또는 유사한 구조 같은데 이번에는 뭐 3개의 라인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아파트의 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결정 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정계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점을 찍게 되면 즉 격자점을 찍게 되면 이러한 심플 큐빅이냐 바디 센터드 큐빅이냐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냐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BCC, FCC, 그 다음에 HCP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채심 입방, 즉 BCC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자, 채심 입방의 특징은 우리가 큐빅에다가 꼭지점에 4가지의 격자점이 8가지 격자점이 존재하고 중심에 하나 원자가 더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8개의 꼭지점이 하나를 갖는 게 아니고 8분의 1 원자를 갖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원자를 딱 오른쪽 그림처럼 여러분이 격자를 쌓아놓고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자른다고 봅시다. 그럼 잘렸을 때 원자 하나가 8분의 1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8개의 꼭지점에 8분의 1의 원자가 되고요. 그 다음 중심에는 원전하게 잘리지 않은 원자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총 세어보면은 총 원자가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좋을 거, 즉 알파 FE, 즉 페라이트라고 부르는 알파 FE의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 채심 입방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원자 충진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충진도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부피 중에서 원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얼마 정도 되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즉 이 원자 충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빽빽하게 채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자 충진도를 여러분이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계산해 봤을 때 BC 녀석은 다음 장에 BCC의 원자 충진도를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0.68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 0.68이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피 중에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알면 되는데 이걸 전체 볼륨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즉, 이 BCC 구조로 이루어진 격자 구조는 단위 유닛셀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유닛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위 유닛셀의 볼륨을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볼륨을 결정해 줌으로써 이러한 APF 값을 결정할 수가 원자 충진도 값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볼륨을 우리가 AAA 길이라는 유닛셀의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닛셀의 볼륨은 A의 3승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자가 내부에 2개의 원자가 총 들어간다고 했죠. 가운데 하나, 그 다음 모서리에 8분의 1 원자가 8개. 그래서 총 2개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원자의 볼륨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원자의 볼륨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반지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반지름이 과연 이 A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쉽게 더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즉 A의 길이가 얼마 나노미터냐, 몇 나노미터냐, 또 원자의 반지름이 몇 나노미터냐를 통해서 계산할 게 아니고 원자 반지름이 이 레티스 길이와 어느 정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식을 뽑아냄으로써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A로 표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약분이 되겠죠. 분자 분모에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더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빨간색 라인을 가로질러서 여러분이 한번 잘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쭉 잘라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라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모양이 나타날 것이고, 자, 여기서 파란색 즉 잘린 부분의 밑변의 길이는 A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고 검은색 라인 A 그대로이겠죠. 그 다음에 이 2개의 관계식으로부터 이 빨간색 라인의 길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루트 3A가 될 텐데 그 경우에 이 빨간색 라인을 가로지르는 선을 잘 보면은 원자들이 빽빽하게 뭉쳐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R, 그 다음에 전체 원전화원 구에 대한 반지름 ER, 지름이게 되겠죠. 지름 ER, 그 다음에
잘려진 부분에 반지름 R 해서 총 길이가 4R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4R이라는 게 루트 3A라는 관계식을 갖게 되겠죠. 즉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지름과 매트릭스 격자상수와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라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장에 이 관계식으로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원자 충진도를 계산해 보면은 앞에 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파이 R의 3승인데 이때 반지름을 여러분이 매트릭스 길이와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표현식을 써주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A의 3승을 약분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을 받고 최종적으로 0.68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C의 원자 충진도는 0.68이다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도 되고, 사실 이제 얼마 지나면은 또 금방 까먹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펴서 원자 충진도에 대한 개념이 전체 부피에서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준다고 하면 언제였는지 이 값은 여러분 유도에서 써먹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원자를 가장 빽빽하게 채웠을 때는 이 원자 충진율이 얼마가 될까라는 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FCC나 HCP가 그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고, 그때 원자 충진율은 0.74라는 값을 갖는다. 즉 여러분이 쇠구슬을 가지고 가장 빽빽하게 채웠을 때 가장 빽빽하게 채울 수 있는 원자 충진율, 즉 쇠구슬의 부피 분율은 0.74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유닛셀에 대략 74%가 원자로 채워지는 거고, 거기에 빈 공간이 대략 26% 정도가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구가 차지하는 또는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 대략 68%라는 거고요. 빈 공간 이 차지하는 부피는 32%가 된다 라는 얘기죠. 자, 면심입방으로 가겠습니다. 면심입방은 큐빅의 꼭지점에도 원자가 존재하지만 면의 중심에도 이와 같이 6개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꼭지점에 8분의 1 원자가 위치하고요. 이 잘려진 부분 보이시죠? 그 다음 면에는 절반이 잘려져 있는 원자가 6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1개, 여기서 3개가 되겠죠. 즉 면의 3개, 꼭지점에는 1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총 원자 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FCC의 충진도는 여러분이 0.74라는 값을 갖는데, 이건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BCC를 해봤기 때문에 따로 FCC를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스테나이트라는 감마 FE, 감마상에 대한 이 금속 구조에서 나타나고요. 스틸 구조에서 나타나고요. 스틸에서 알루미늄, 니켈, 구리, 은, 백금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 네,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감마 FE 정도에서 나타난다. 즉 오스테나이트에서 나타난다라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밀 입밥 충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를, 즉 쇠구슬을 여러분이 촘촘하게 쌓는데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충진율이, 그러한 구조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조밀 입방 충진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APF 값은 0.74다. 즉 74%까지 쌓게 되면은 빽빽하게 쌓는 거죠. 쌓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조밀 입방 충진이라고 부르고 줄여가지고 CCP라고 부릅니다. 네, 육방조밀 충진이라는 게 나와요. 즉 헥사고널 타입으로 쌓았을 때 가장 빽빽하게 쌓는 이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가 육방 조밀 구조,
충진이라고 부르고 HCP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HCP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같은 그림으로 생겨져 있는데 이 오른쪽 그림으로 여러분이 뭔가 따져보면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떼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떼어서요. 그래서 이 떼어서 구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시게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에는 여기 이 모서리에는 6분의 1 원자가 오게 되고요. 6분의 1 원자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는 기계제로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건데 기계제로 시간에 자세히 다루던 내용들인데 아마 대부분 기계제로 들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고널 구조이기 때문에 120도와 60도 각도로 잘리게 돼요. 여기는 120도, 여기는 60도 각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잘렸을 때 얼마만큼 잘렸는지를 따져보면은 여기서 대략 6분의 1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는 12분의 1 원자로 남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두 개가 원자가 잘린 채로 존재하는데 이를 합쳐보면은 하나의 원자가 돼요. 그래서 단위정 중심에 하나의 원자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려져 있는데 합쳐보면은 한 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총 원자수가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충진도는 앞에서의 FCC와 동일하게 0.74를 나타내게 되죠.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는 게 뭐 아래와 같은 금속 구조에서 나타나는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려져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아래와 파란색 원자로 쌓고 그 다음에 노란색 원자로 쌓았는데 이를 육방 충진으로 잘랐을 때 즉 헥사고널 타입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잘리겠죠. 120도, 60도 각도로 잘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심 부분에 잘렸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잘릴 거고 즉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 합쳐지겠죠. 이 부분이 여기 합쳐지고 그래서 내부에는 하나의 원자가 자 그래서 FCC와 HCP를 비교해 보면은 APF 값은 0.74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밀 충진 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졌을 때 APF 값이 같으니까 두 개가 같은 구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밀 충진면을 쌓는데 보면은 그 층을 쌓을 때 차이가 있게 되죠. 즉 아직까지 여러분이 조밀 충진면이 어떤 면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겠지만 FC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쌓는 것을 우리가 조밀 충진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CP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여러분이 보는 방향으로 쌓는 것을 우리가 조밀 충진면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CC와 HCP가 동일한 충진률을 갖지만 쌓는데 대각선으로 쌓느냐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쌓느냐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HCP를 내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걸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밀 충진면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CC 같은 경우도 여기서 A라는 걸로 한번 쌓고 이러한 타입으로 한번 쌓고 그 다음에 조금 틀어가지고 B라는 타입으로 쌓고 그 다음 위에 A라는 타입으로 쌓으니까 동일하게 AB, A인 HCP랑 동일한 거 아니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밀 충진면을 쌓는 데에서 보면은 A로 한번 쌓고 B로 한번 쌓고 C로 한번 쌓은 다음에 다시 한번 A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뒷장에서 아니면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FCC 같은 경우에는 ABC, ABC 순서로 쌓는다. 즉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쌓고 A로 쌓는다 라는 거죠. 즉 아래서부터 A, B, A 이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HCP는 아래서부터 조밀 충진면인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밀 충진면입니다. 그래서 A, B로 쌓고 다시 A라는 동일한 구조가 온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CC와 HCP를 여러분이 쌓을 때 다시 말하지만 FCC는 대각선 방향으로 쌓는다.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아래서 설명했다시피 대각선 방향으로 A, B, C 라는 구조로 쌓고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CP는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아래서부터 쌓는 거를 쌓았었고 이게 정밀 충진면이었고 이때 A, B, 그 다음에 A로 쌓는다 라는 거죠. 자, 적중 순서를 한번 FCC와 HCP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 한번. FCC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A로 쌓고 B로 쌓은 다음에 C로 쌓게 되죠. 이 경우에 삼각형이 B를 쌓을 때 삼각형이 아래가 변이 있고 뾰족한 게 위쪽으로 향한다고 한다면 C가 다음과 같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를 봤을 때도 삼각형이 아래가 뾰족한 면이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로 쌓는 이러한 형태로 쌓는 게 FCC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대각선으로 쌓고 있어요. 그래서 A는 이러한 구조, B는 이러한 구조, C는 이러한 구조로 쌓았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HCP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HCP는 A로 쌓은 다음에 B로 쌓는데 다시 C로 쌓지 않고 A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AB, A로 쌓는 게 HCP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쌓게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리의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구리의 밀도를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이때 FCC 구조를 구리가 가지고 있고요. 구리 원자의 반지 이름은 0.128 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단위정의 길이를 여러분이 FCC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단위정의 길이는 오른쪽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BCC에 대해서 한번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봤었죠. 이 경우에는 이 길이를 여러분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요 길이는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루트 2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가 맞닿아 있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반지름이 R, 지름 2R, 반지름 R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토믹 웨이트로부터 몰당 그램 수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몰당 그램 수를 가지고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4개가 들어간다 했어요. 면에 3개, 모서리에 하나. 그래서 4개가 들어가고 이 4개가 몰당 63.54g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니셀의 볼륨을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셀의 볼륨을 계산해 주시고 이로부터 여러분이 쭉 계산해 보면은 약 8.89g per cm3가 나오는데 실제 이제 구리의 밀도가 이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내부에 전이도 있을 거고 베이컨시도 있을 거고 불순물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 번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슬립 면과 슬립 방향이라는 걸 나중에 따지게 될 텐데 그러한 면이 어디고 방향이 어딘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유닛셀 내에서 어떠한 면과 어떠한 방향이 존재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자점의 위치와 그리고 격자의 방향, 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학적인 기호를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역시 이제 기계재료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혹시나 기계재료를 듣지 않았던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점좌표라는 것은 유닛셀 내에서 어떠한 점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점도 여러분이 찍을 수 있고 이러한 점도 공간상에 다 찍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을 찍었을 때 좌표값을 읽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3차원 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좌표값과 동일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점 P라는 점이 여기를 원점으로 기준했을 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점이다 라고 하면은 x, y, g 좌표값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학적 방향이라는 거, 결정학적 방향을 여러분이 결정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학적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우 방향도 그 좌표값을 읽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부분은 아닐 거예요. 즉 결정학적 방향 표기 방법은 우선 대괄호를 사용한다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적절한 크기의 벡터를 좌표축의 중심이 지나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벡터가 각 충에 투영되는 길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A, B, C로 여러분이 나타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수가 최소의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동일한 값으로 곱하거나 나눠줌으로써 정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 B, C라는 값이 0.5, 0.5, 1이라는 값을 얻었다 라고 하면 이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곱하기 1을 해서 최소의 정수 1, 1, 2로 표시하게 되겠죠.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1로 수정을 해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지수를 우리가 모난가로, 즉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주고 표시해주면은 이게 결정학적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내부에 마이너스 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수 위에 발을, 음수 같은 경우는 양수로 쓰고 위에 발을 표시함으로써 음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결정학적 방향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은 점을 여러분이 찾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여기를 원점으로 했을 때 x로는 2분의 1만큼 가고 y로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가고 y로 또 2분의 1만큼 간 이후에 그 다음에 g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가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이거의 최소의 정수배를 여러분이 취해 주셔야 한다 라는 거,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학적 방향을 읽을 때는 최소의 정수로 나타낸 112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0.5, 0.5, 1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방향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의 원자 간의 거리가 같을 때, 그 거리가 같을 때의 그 방향들을 우리가 방향 집합이라고 해서 모아주는 거죠. 즉 여기서의 예시 같은 거 봤을 때, 자 우리가 이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원자의 거리나 여기에 있는 원자의 거리나 여기에 있는 원자의 거리나 여기에 있는 원자의 거리나 다 동일하게 루트 2, 루트 3a가 되겠죠. 그렇게 되듯이 모두 원자 간의 거리가 같은 이 방향들 표시를 해볼까요? 이 방향, 이 방향, 또 이 방향, 그런 방향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모두 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즉 총 8개를 우리가 쓸 게 아니고 이렇게 8개를 나타낼 게 아니고 요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모아서 소괄호로 나타내면 되겠다. 각가로죠. 각가로로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각가로를 표시하는 걸 우리가 방향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집합도 역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향 집합을 봤을 때에는 이게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모두 다 원자 간의 거리가 같은 걸로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 표시된 방향 지수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특별하게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않겠지만 여기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학적 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학적 면은 밀러 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결정학적 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학적 면이라는 거는 좀 방향과 조금은 다르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학적 면을 선택을 한다면 틀리실 위험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학적 면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떠한 면이 좌표 축의 중심을 지날 경우에는 반드시 평행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이 면으로 여러분이 평행이동을 시킨 이후에 여기가 좌표축의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평행이동을 시킨 이후에 자, 각 축과 만나는 지점의 중심과의 거리를 A, B, C 단위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X축가 만나지가 않죠. 무한하게 이어지게 평행하기 때문에 무한하겠죠. 그래서 무한대. 그 다음에 Y축과는 B라는 점에서 만났어요. B. 그 다음에 G축과도 역시나 평행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함으로써 평행한 축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만났던 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숫자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수를 취한 이후에 공통점을 값을 곱해가지고 최소의 정수값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의 이와 같은 예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인 b를 곱해줌으로써 0, 1, 0이라는 정수 지수를 얻게 되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소가로 안에 즉 둥근 가로 안에 넣게 되고 특별하게 콤마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1, 0 소가로로 표시한 경우에는 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거는 010면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자, 격자의 위치, 방향, 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은 어떠한 재료를 여러분 요리할 때 썰 때 이거를 채를 썰 거냐 또는 뭐 나박 썰 거냐 아니면 이런 다양한 썰기 방법들 있죠. 이러한 썰기 방법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을 자르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자, 이와 같은 예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했던 부분을 따라서 면을 결정해 보면은 어, 평행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평행이동은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 A라는 X라는 축에서는 2분의 1 A점에서 그다음에 Y축에서는 B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 C축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평행하게 만나지 않는 거죠. 무한대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역수를 취해주고 최소의 정수를 곱해가지고 최소의 정수배 여기서는 이제 A와 B가 같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한번 밀러 인덱스를 결정해 보시면은 21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면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역시도 이 유사한 유사한 값을 갖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면 집합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유사한 값이라는 것은 특정 면으로의 원자 충긴율이 같은 그런 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면 집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제는 이러한 면이나 아니면 이러한 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면. 또 여기서도
이와 같은 면이 여기 입체적이지 않으니까 좀 이야기하기 어렵겠네요. 아니면 아래 요런 면도 있겠죠. 요런 면, 요런 면들이 각각 동일한 원자 수를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 원자 충진율을 계산해 보면은 동일한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쭉 모아서 여러분이 한 번에 이 면들을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1면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 단위인 112를 가지고 우리가 중괄호로 표시하게 되겠죠. 즉 음수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중괄호로 표시해서 면집합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양수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중괄호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면집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은 이제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방향을 나타낸 거다. 이거는 방향 집합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면이다. 이거는 면 집합이다. 그래서 방향을 표시할 때 쓰는 기호. 면을 표시할 때 쓰는 기호다. 라고 구분 지어서 여러분이, 자, 그러면 격자의 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평면을 에 대해서 우리가 밀러 지수를 결정할 때에는 원점을 지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러한 위치로 옮겨준 이후에 x좌표, y좌표, z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x좌표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y좌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b라는 점에서 만나고, z좌표에서는 2분의 c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밀러 지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해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역수를 취해준 이후에 A, B, C가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해도 좋고, 아니면은 공통지수를 고배해가지고 정수로 나타내주어도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 다음에 정수배를 통해서 밀러 지수를 선택해 보면은 0, 마이너스 1, 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결정할 때에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바로 표시하면 된다고 했었고, 면이기 때문에 0, 1과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향, 면, 좌표값을 읽는 것을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점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선밀도와 면밀도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선밀도와 면밀도를 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이가 이동할지를 알기 위함인데, 자, 선밀도와 면밀도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선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벡터 길이당, 즉 단위 길이당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따지는 것이고, 면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그 면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밀도와 면밀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시고, 단위 길이에 대한 개수로 나타나는 게 선밀도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원자의 개수가 몇 밀도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단위 길이에 많은 수의 원자가 들어있다, 또는 단위 면적당 많은 원자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로써 다음과 같이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면 밀도가 높은 면에서 그런 결정면에서 선 밀도가 높은 방향으로 전이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선밀도와 면밀도를 한번 결정해 보는 것을, 즉 직접 계산하는 것을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FCC라는 거는 111면에서 110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이 예제에서도 왜 이와 같은 면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한번 우리 계산을 통해서 과연 면밀도가 가장 큰 건지, 그리고 1110 방향이라는 것에서도 선밀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에서 우리가 FCC 알루미늄에 대해서 111 방향으로의 원자의 선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111 방향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른 거를 오른쪽에 제가 그려 두었습니다. 자르게 되면 위에 원자는 다 3개가 만나게 되고 아래도 다 만나는데 여기는 좀 공간이 비게 되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처럼 공간이 비게 되고 우리가 격자를 다음과 같이 AAA라고 했을 때 격자 상수가 AAA라고 했을 때 녹색은 루트 2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라인은 A라는 길이를 갖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는 루트 3A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자 상수 A와 반지름 R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따져볼 수가 있는데 루트 2A 길이 동안에 반지름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4R이라는 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각선 방향 길이, 즉 선밀도의 정의는 단위 길이에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었고 여기서 111 방향으로의 단위 길이는 빨간색 라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A가 되겠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원자의 개수를 결정할 때에는 방향 벡터의 수직으로 그러면 여기에 다음과 같이 2분의 1개가 들어가죠. 또 방향 벡터 끝에서의 수직으로 걸렸을 때 잘라지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개, 여기에서 또 2분의 1개 해서 하나의 원자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전체의 길이 루트 3A의 단위 길이 동안 하나의 원자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밀도를 계산해 보면 1.43 나노미터 당 1.43개의 아톰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11 면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111 면에서는 어떤 걸 해보냐면 면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FCC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기계재료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라서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111면을 우선 잘라보면 이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 녹색 라인을 이루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원자를 잘라가지고 그려볼 수가 있고요. 자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원자가 배열되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이나 파란색 라인, 녹색 라인 모두 다 루트 2a라는 길이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를 여러분이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은 다음같이 2분의 루트 6a라는 값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즉 삼각형의 면적은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삼각형 안에만 들어있는 원자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서리에서 6분의 1 원자 그리고 이 경우에 2분의 1 원자가 3개 해서 총 2개의 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면적에다가 2개의 원자라고 이 식을 계산해 보면은 면밀도가 결정이 될 거고 다음과 같은 값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FCC는 111 면에서 110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111 면이 가장 면밀도가 높은 면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 중에서 110 방향이 가장 선밀도가 높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100면에 대해서 한번 면밀도를 계산을 해보고요. 자, 100면에서는 면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00면을 잘라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정육면체에서 맨 앞에 있는 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제일 맨 앞에 있는 면이 110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고요. 거기에 원자가 다음과 같이 FCC니까 모서리에 하나씩, 중앙에 한 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붙여서 그려야 되는데 조금 잘못 그려졌어요. 그래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파라미터는 A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면적은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수를 세보면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개 더하기 중심이 하나 원자. 그래서 A 제곱분의 2 atoms. 즉 A 제곱 면적에 2개의 아톰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상대적인 비교만 할 거예요. 정확한 수치가 가장 크냐 작냐를 나타내는 게 그걸 찾을 것이 아니고 각 면에서 상대적인 값으로 어떤 게 더 클 거냐를 저희가 판단해 볼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냥 A 제곱이라는 파라미터로 모두 다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PD 이번에는 110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110면 110면은 여러분이 대각선으로 자른 거였고 앞에 예제에서도 한번 다뤘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죠. 110면은 대각선으로 정확한 표현이 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110면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잘라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가 이와 같이 이 앞에 예제에서 한번 봤었죠. 여기 그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a라는 길이를 갖고 여기는 a라는 길이를 갖겠죠. 그래서 면적은 루트 2a의 제곱이 되고 개수는 4분의 1, 하나, 둘, 셋, 4개 4분의 1이 4개 2분의 1이 2개 원자. 그러니까 총 루트 2a의 제곱분의 2 atoms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111면에 대해서 한번 면밀도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면밀도를 결정해보고 이 면밀도는 앞에 한번 이 전 예제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면적 같은 경우는 루트 3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의 원자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삼각형으로 그려지는데
먼저가 다음과 같이 여기 하나, 그림 그리는데 좀 솜씨가 없어서 여러분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2a가 되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은 루트 3 루트 2a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2분의 루트 6a.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형의 면적 계산해 보고 원자 개수 몇 개인지 판단해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다시 값을 정리를 해보죠. PD가 1, 0, 0일 때 이것부터 A의 제곱을 한번 다 나타내 볼까요? 이거를 A의 제곱으로 대안식으로 정리해 보면 2.09라는 값을 얻고, 이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죠? 루트 2 값이니까 A의 제곱분의 1.414.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값이구나. 단위 면적에 A 제곱에 2.39개의 애톰이 들어가 있고 여긴 2개, 여기 1.44니까 면밀도가 111면인 곳에서 가장 원자 수가 많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밀도는, 다음으로 선밀도로 한번 가보죠. 선밀도 같은 경우도 제가 3가지 정도의 방향을 선택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100부터 해볼까요? 100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100 방향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단위점을 그리고요. 여기 FCC 원자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면에도 하나씩 있는데 다 그리다 보면 좀 복잡한 그림이 되니까 제가 앞에 보이는 부분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100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방향이 되겠죠. 네, 이제 그림 그릴 때 이 면을 기준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면을 기준으로. 그래서 다음같이 다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원자들을 배열을 하고, 이와 같이 그리면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자가 겹쳐지게 닿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잘못 그려졌어요.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다 같은 크기라고 보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파란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0 방향이라고 여러분이 표시하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길이는 A라는 길이를 갖죠. 그리고 여기에 수직으로 걸리는, 또 벡터의 수직으로 걸리는 원자의 개수가 2분의 1개가 2개. 그렇기 때문에 A분의 1 애톰.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에는 110으로 한번 해봅시다. 110.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표시했을 때는 1, A로 1만큼 가고 Y방향으로 또 1만큼 가니까 이 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방향은 여러분 여기 그릴 때에는 사실 이 방향과 분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1, 1, 0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1, 0, 1 방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방향 패밀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제 방향 패밀리에서도 같은 거라고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110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길이가 루트 2a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잘려진 원자 개수 여기에서 2분의 1개, 여기서는 1개, 여기에서 또 2분의 1개. 그래서 총 몇 개죠? 2분의 1개가 2개, 그리고 그냥 하나. 그래서 루트 2a의 2개의 텀.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111 방향을 한번 보죠. 111 방향. 자, 111 방향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는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 그래서 이 방향 같은 경우 여러분이 판단할 때에는 이와 같이 잘라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편하겠죠. 이 같은 평면 안에 단 같은 방향 벡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FCC에서 여러 번 그렸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좀 잘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주시고 여기는 루트 2a고 높이는 a다 있었죠. 그래서 현재 111 방향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여기서 1로 가는 방향이니까 길이가 루트 3 a가 되고, 그다음에 이 벡터가 지나갈 때 걸리는 수직거리에서의 원자들의 개수 하나, 두 개. 그래서 2분의 1개가 두 개가 있는 상태니까 루트 3 a 1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단위 길이 a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다 계산해 보면은 이 경우는 요 값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 경우 여러분 1.414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은 0.57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제일 크죠? 이 값이 제일 크죠. 즉 110 방향이 제일 FCC에서는 산밀도가 높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고, FCC에서는 110 방향이 가장 LD 값이 크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 다 정리해보면 FCC는 111. 자, 우리가 단결정과 다결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단결정이란 무엇이냐면 원자의 규칙성과 반복성이 전체 재료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서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걸 단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결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결정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각자의 다른 방위를 가질 때 이거를 다결정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래에서는 각각 단결정, 단결정들이 나타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단결정들이 만나서 결정립계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실선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립들이 만나서 만드는 경계라고 해서 결정립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다결정 재료에는 이러한 결정립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결정 내에는 단결정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단결정과 단결정은 결정립 경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끔 재료가 이방성이냐 등방성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방성과 등방성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지만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방성이라는 것은 단결정 재료에서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단결정 재료에서 나타나게 되고, 어떠한 물성값이 방향에 따라서 다른 값을 보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등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등방성은 이 다결정 재료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결정 재료에서 이러한 일정한 물성값이 나타나는 이유는, 즉 방향과 관계없이 물성값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재료의 특성을 우리가 등방성 재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방향에 따라서 물성치들이 다 다르게 되겠지만, 이러한 다결정 재료에서는 이러한 단결정들이 여러 개가 모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화된 값으로 값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유한요소 듣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탄성 재료를 여러분이 기계적 거동을 예측해 볼 건데, 이 경우에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과 포화성 레이셔 이 두 개 값만 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만 넣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등방성 재료로 생각하고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만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성치 값으로 방향에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등방성 재료로 가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두 철 원자를 간에 111 방향으로 이 정도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응력을 받아가지고 이 거리가 증가하게 되면은 과연 탄성 계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런 탄성 계수는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 예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 방향으로, 즉 x 방향으로 합시다. x 방향으로 인장을 가했을 때 100에서는 125 기가파스칼의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이 나타나지고, 101 방향에서는 230 기가파스칼의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이 나타나지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넣은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단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다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이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같은 단결정이지만 방향만 다른 거죠. 같은 재료의 단결정에서 방향만 다른 건데, 이 경우에 다 각자 다른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들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재료로 뭉쳐 있을 경우에는 이 값들이 평균화돼서 나타나진다 라고 했고, 이 값들을 평균 내 보면은 대략 200기가파스칼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의 탄성 계수는 대략 210 또는 200기가파스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죠. 그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로, 즉 등방성 재료가 되기 때문에 다결정이 되면서 단결정에서의 어떤 방향으로서의 특정한 값이 대표값으로 탄성 계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값들이 방향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 값들의 평균화된 값으로 방향과 상관없이 나타나지게 되므로 다결정 재료에서는 대부분 등방성의 재료의 특성을 보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성 변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소성 변형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전위의 이동으로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과자를 먹을 때 과자 봉지를 뜯을 경우, 과자 봉지 끝단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과자 봉지 끝단이 한 가지 플랫하게 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이 경우에는 많은 힘을 들여야지만이 여기를 끊고 여러분이 과자를 뜯어서 먹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쉽게 굉장히 진전하겠죠. 즉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소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재료 내에서는 무수한 전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의 이동에 의해서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전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원래 위치에서 원자의 원래 위치가 단같이 주어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이의 이동으로 인해서 원자가 다른 위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구적인 변형으로 나타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성 변형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전이의 이동, 즉 원자가 뒤틀리거나 새로운 위치로 가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임계 전달 능력값과 실제 전달 능력은 여러분이 앞에서도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었죠. 그래서 일라스티 모듈러스 값의 10분의 1 정도로 이동 강도가 정의가 됐었고요. 하지만 실제 응력값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값에서 나타나지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즉 재료 내에서는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니고 수많은 전이 또는 디펙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력 집중에 의해서 전이가 먼저 이동을 하게 된다. 즉 더 낮은 값에서도 응력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지만 슬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벌레의 이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위가 이동했다. 그럼 그 모양은 어떻게 될까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싶을 때에는 에벌레의 이동과 유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위는 차근차근 한 단계씩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위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움직이기 때문에 애벌레의 이동과 다소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밀도면, 즉 면밀도가 큰 면에서 선밀도가 큰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난다고 몇 번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전위의 이동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FCC 알루미늄과 그 합금에서는 이러한 전위의 이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111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는 이면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방향 패밀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바 11도 있을 거고 1바 1도 있을 거고 1바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슬립 방향은 우리가 110 방향이었죠. 그래서 110 방향과 유사한 방향이 또 방향 패밀리로 존재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같은 선밀도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즉 3개씩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면에 3개의 방향, 또 다른 면에 3개의 방향으로 이러한 조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2개의 슬립 면과 방향의 조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12개를 우리가 슬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슬립계라고 하는 것은 선밀도와 면밀도가 가장 높은 면과 방향의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FCC라는 것은 이 12개의 슬립계를 갖는데, 이 12개라는 이 개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슬립계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석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슬립계가 많다라는 것은 전위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외부에서 응력을 가했을 때 전위가 쉽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변형하기가 쉽다. 즉 변형이 쉽다, 연성이 크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제 HCP 같은 경우에는 슬립 면과 방향에 대해서 조합을 생각해 보면은 3개의 슬립계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FCC나 또는 BCC보다는
3개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외부의 응력을 재료가 전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전위가 이동하지 않고 모든 응력을 재료 내부에 갖고 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재료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전위가 순식간에 이동해버리는 형태가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치성파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외부의 어떠한 응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변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변형이 크게 일어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성 파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재료에 대한 슬립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슬립계라는 것은 슬립면과 슬립 방향을 가지고 있고, 슬립면은 원자가 가장 조밀한 거, 슬립 방향도 역시 원자들이 가장 조밀하게 늘어선 방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FCC 같은 경우는 12개, BCC도 대부분 12개인데 24개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연성이 크다, 즉 변형이 쉽다, 슬립계가 많아서 변형이 쉽기 때문에 연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슬립계가 HCP에서는 3개에서 많아봐야 6개이기 때문에 변형이, 슬립계가 적어서 변형이 쉽지 않다, 즉 전위의 이동이 쉽지 않다, 그럼으로써 시성이 강하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해 전달 능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분해 전달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장 또는 압축 응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전위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응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슬립면에서 어떤 슬립 방향으로의 응력 값이 어떻게 될 거냐, 즉 외부의 인장하중 값이, 인장하중을 작용했을 때 특정 슬립면에서 슬립 방향으로의 어떠한 응력 값이 발생할 건지를 판단해 보는 식이 분해 전달 능력 식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장 응력 값을 시그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 방향과 슬립의 노멀 방향, 즉 수직 방향, 슬립면의 수직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하고, 람다라고 하는 거는 인장 방향과 슬립 방향 간의 각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자세한 식의 유도는 기계제로 시간에 했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식의 유도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슬립면이 결정되게 되면은 이러한 분해 전당 값이 가장 큰 방향과 즉 면은 같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여러 개일 수는 있죠. 즉 슬립면에서 슬립면이 결정되면 이 파이가 결정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코사인 람다 값이 최대가 되는 방향, 그 방향이 슬립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립 방향으로 다음 같은 분해 전당 능력식의 타우 R 값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계 분해 전달 능력이라는 것은 슬립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 전달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떠한 슬립면과 슬립 방향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얼마만큼의 응력을 걸어줘야지 이 값에 도달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메가파스칼을 내가 외부에 걸어줬을 때는 이 값에 도달하지 않아서 이 면과 방향에서는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데, 내가 55라는 외부의 인장 능력을 가했더니 이제는 요 임계값에 도달을 해서 이 면과 방향에서, 같은 면과 방향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면과 방향에서 슬립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 슬립을 일으킬 수 있는, 즉 전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최소의 전달 능력 값을 우리가 임계 분해 전달 능력 값, Critical Reserved Shear Stress라고 타우 CRSS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외부에서 우리가 인장력을 걸었을 때 과연 슬립면과 슬립 방향으로의 슬립면과 슬립 방향이 결정될 거고, 거기에서 어떠한 응력값이 도달을 해야 과연 이 전위가 이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응력으로 임계 분해 전달 능력 값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런 분해 전달 능력 값을 계산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결정, 철의 단결정에서
철의 단결점은 BCC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인자 능력이 0, 1, 0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인자 능력의 방향이 되는 거죠. 요게 0, 1, 0 방향. 자, 이때 인자 능력이 52메가파스칼일 때 110면으로 해. 자, 여기서 110면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살구색으로 이 부분이 110면이 될 거고요. 1바 11 방향, 1바 11 방향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위와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분해 정량 능력을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 건데, 자, 분해 정량 능력식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각각 코사인 파이값, 코사인 람다 값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코사인 자, 그래서 타우 r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인자 능력 값은 알아요. 코사인 파이와 코사인 람다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거. 자, 코사인 파이가 나타나는 거는 두 벡터 간의 내적 또는 외적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내적으로 여러분이 이 코사인 파이 값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벡터의 A와 B 벡터가 있다고 하면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취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적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인자응력의 방향, 즉 인자응력의 방향이 A라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0, 1, 0 방향이고요. B라고 하는 거는 B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면의 수직 방향이에요. 그 면의 수직 방향인데 현재 면은 110면이라 했어요. 110면의 이 수직인 방향은 사실 써져 있습니다. 110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벡터를 여러분이 내적을 하게 되면 1이 되는 값을 얻게 되고 크기는 1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 람다도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코사인 람다 같은 경우에는 슬립 방향 같은 경우는 1바 1, 1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또 C벡터라고 할까요? C벡터라고 하고 마이너스 1, 1, 1이래요. 그래서 어떤 것끼리 해야 되죠? 현재 A 벡터와 C 벡터 간의 내적, 그렇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 C 벡터의 크기,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52 메가파스칼 곱하기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해보면은 대략 21.3 메가파스칼이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는 111면에서 1바 11 방향으로 슬립이 일어난다. 이때의 임계 분해 전당 능력이 30메가파스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얼마만큼의 인자 능력을 가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시그마에 대한 식을 써보면은 코사인 파이, 코사인 람다분의 타우 CR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여기서 슬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0메가파스칼의 응력이 걸려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73.4메가파스칼이
파스칼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즉 앞에서 52메가파스칼 인장력을 가했을 때는 전위가 이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장 능력을 방과 같은 73.4메가파스칼을 가했더니 이때부터는 이제 슬립 면과 방향에서 전위가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위 이동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전위가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그래서 분해 전달 능력까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결정 제로에서의 소송 변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다결정 제로에서의 슬립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단결정보다는 당연히 복잡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결정립들이 다음과 같은 결정 방향, 여기는 이 방향, 여기서는 결정 방향이 이 방향, 여기서는 결정 방향이 이런 방향, 여기서는 이런 방향, 즉 각기 다 다른 결정 방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이 등이 이동한다는 거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립에 따라서, 즉 내부에 있는 단결정들에 따라서 슬립 방향은 다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다결정에서는 결정립계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러한 결정립계가 어떠한 단결정에서는, 자, 단결정을 제가 한번 몇 개만 그려보도록 하죠. 자, 결정립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방향으로서는 임계 전당 응력값 타우 CRSS 값에 도달을 해서 전위가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전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큰 변형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럼으로써 이 결정립계라는 건, 즉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것은 이러한 결정립들을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구속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결정 금속이 다결정보다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한 방향에서 슬립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단결정에서는 슬립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경우에는 더 많은 응력을 외부에서 가함으로써, 더 큰 힘을 외부에서 가해 줌으로써 여기서도 이제 슬립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결정 금속이 단결정 금속보다 훨씬 큰 작용 응력 또는 강도가 나타나지게 된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다결정 재료에서 소유성 변형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료 설계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합금의 강도가 커질수록 연성은 떨어지게 되고요. 합금의 강도가 작으면은 이때는 연성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도와 연성은 상호 비례하지 않아요.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걸 선택할지를 여러분이 잘 이제 설계자로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강도는 좀 떨어지지만 연성이 필요해. 또는 나는 이제 충격에 강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도는 좀 떨어져도 돼. 그리고 대신에 연성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 충격의 하중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성은 필요 없어. 무조건 강도만 크면 돼. 그래서 그런 재료를 선택하겠어. 라는 것 식으로 여러분이 재료 설계 관점에서는 강도와 연성을 통해서 어떠한 재료를 선정할지를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경화 방법에 따라서 취성인 재료가 될 수 있고 또는 연성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경화 방법에서는 강화기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강화기구라는 것은 전위와 제로의 기계적인 물성치, 기계적인 거동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를 못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금속에서의 소성 변이를 억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이러한 경도나 강도 값이 증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써져 있지만
강도는 전위의 기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를 더 많이 생성을 시키고 움직임을 만들면 전위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했으면 할수록 이러한 연성과 인성은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위의 움직임과 이러한 강하기구의 관계가 주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그림으로서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자, 치성 제로일수록 전위 이동성은 감소한다. 연성 제로일수록 전위의 이동성은 향상될 수 있다. 즉, 전위 이동성을 향상시키면 연성 제로가 된다. 전위 이동성을 감소시키면 치성 제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금속의 강화기구 중에 첫 번째 결정립계가 있을 건데요. 자, 소각 결정립계를 만드는 게 좋냐, 고각 결정립계를 만드는 게 강도 측면에서 좋냐를 봤을 때, 고각 결정립계일수록 전위를 움직이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즉, 어떤 재료 내에 고각 결정립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도가 증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성, 즉 전위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연성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각 결정립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위가 이동을 하다가 결정립계에 만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소각 결정립계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고각 결정립계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립계에 전위가 멈춰지게 되고, 이런 멈춰진 전위들이 계속 쌓임으로써 응력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응력 집중에 의해서 새로운 슬림 면과 방향이 결정됨으로써 전위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립 크기에 따라서 이 전위의 이동성과의 관계가 주어지는데요. 결정립이 이제 큰 결정립이 있고 작은 결정립이 있다고 하면은, 이 큰 결정립에서는 여기 내에서는 자유롭게 전위가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전위를 만나서도 소각이냐 고각이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 내에서도 또 자유롭게 전위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 작은 결정립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위 이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름으로써 작은 응력을 가하더라도 전위가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복 응력이 감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연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정립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위의 이동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좀 더 항복 응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취성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절은 연성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는 연성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취성제로가 나타날 특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립 크기와 강도와의 관계, 여기서 강도는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 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이와 같은 식인데, 이를 우리가 홀패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결정립계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D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항복 응력값은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결정립 미사회화에 의한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에 고용체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체에 의해서 전위의 이동성을 감소를 시키는 건데, 원리는 이정 원소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작은 이정 원소를 전위의 위에 놓게 되냐, 아니면은 큰 이정 원자가 옴으로써 전위 아래에 놓게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작은 이정 원자의 경우에는 인장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전위의 위에 놓게 돼요. 그리고 전위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전위 위에는 압축 응력이, 전위 밑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 원자는 인장력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 인장 응력이 이 전위의 위에 위치함으로써 서로 간의 응력이 상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정 원자 같은 경우는 압축 응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위의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이 만나서 응력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전위가 안정화되게 돼요.
즉 전이가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전이가 더 이상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쉽게 이동하지는 않는다.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변형이나 응력에 의해서도 전이가 쉽게 이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걸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의 이동성이 감소가 되게 되고, 즉 전이의 안정화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전이의 이동성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동성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항복 응력이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변형 경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변형 경화라고 하는 것은 대장장이들이 재료를 두드림으로써 재료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변형 경화라고 하고, 실제로 같은 재료인데 항복 강도가 외부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증가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변형 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시그마 y0라는 항복 강도를 갖고 있던 재료가 즉 응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렇게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E의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즉 시그마 y i라는 응력에서 우리가 하중을 제거해 본다고 합시다. 즉 단축 인장 상태에서의 이런 변형 메커니즘을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로딩 상태에서 다시 초기 상태로 나타나지게 되고, 즉 탄성 변형은 탄성 회복을 하고, 그리고 소성 변형은 남게 되죠. 자, 이러한 제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응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시그마 y0에서 항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시그마 y i 값에서 항복이 발생하게 되죠. 즉 이렇듯 같은 제로에서 시그마 y0였던 항복 응력 값이 시그마 y i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 변형 경화라고 하고, 그 이유는 제로 내부에 전이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은 그 전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응력을 가해줘야지만이 전이가 더 많이 생성되거나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발생, 이동 제한이 되는데, 이 경우에 더 큰 응력을 가해야지만이 전이를 발생시키고 이동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소성 변형을 한다는 얘기는 전이를 이동시킴 이함인데, 기존에 너무 많은 변형을 가함으로써 전이가 충분히 많이 생성되고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더 큰 응력을 가해줘야지만이 이와 같이 소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변형 경화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즉 항복 강도가 시그마 y0에서 시그마 y i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전이의 이동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와 전이의 관계는 변형의 정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금성에서는 전이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전이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전이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이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한 전이의 움직임에 대한 다른 전이의 방해가 점점 커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응력을 가해 주어야지만이 앞에서 말했던 시그마 y i 제로보다는 y i가 돼야지만이 소성 변형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데, 즉 영구적인 변형을 이야기하는데,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전이의 밀도가 증가하거나 이런 전이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전이의 밀도가 증가하거나 전이의 이동성이 감소하면은 항복 응력이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가 변형 경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기계재료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계제로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정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